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이 채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트랜서핑 강독은요, 페이지 54페이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게임의 시나리오인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회 전에 꿈 얘기를 다뤘었잖아요. 오늘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꿈 자체가 중점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꿈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현실의 작동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역시도 전반적으로는 의도라는, 외부 의도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풀면 좋습니다. 게임의 시나리오인데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을 얘기하는 거냐면 꿈속에서의 게임을 말합니다. 꿈속에서의 게임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현실에서의 게임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유사하다는 거죠. 꿈에서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승패가 있죠. 순례가 있습니다. 쫓는 이가 있고 쫓기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어떠한 시나리오 안에서 펼쳐지죠.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치 게임의 시나리오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꿈의 시나리오대로 꿈속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때로는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것이 꿈이었구나 하면서 설령 악몽을 꿨더라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것처럼 꿈이라는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그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 이것이 게임의 시나리오 안에서 갇혀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우리는 꿈을 꾸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꿈이라는 현실에서도 이러한 게임의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는 게임의 규칙 안에서 규칙대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의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맞서 싸우고 그것을 피해 다니고 또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고 이러한 굴레의 반복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꿈속에서 경험하는 게임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이러한 게임의 시나리오 안에 참여해서, 다른 말로 갇혀서 끌려가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자각몽이라고 하죠. 꿈속에서 깨어나서 이 게임의 시나리오를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내가 이 게임을 설정해서 내 마음대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이 잠든 상태에서 깨어난다면 이러한 현실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게임의 규칙을, 내가 원하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므로써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펼쳐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꿈이라는 것은, 트랜서핑이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쿨쿨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 잠을 잘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과 영혼이, 마음을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혼을 우리 안에 깊은 속에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잠든 상태에서 이 영혼이 자유롭게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태 공간이 무수히 펼쳐져 있죠. 우리는 이 가능태 공간 안에 동시성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그 순간은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이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게 이 트랜서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가능태 공간 중에 어떠한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경험하고 오는 것이냐,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이 다양한 섹터들을 여행하고 다니죠. 이렇게 떠돌아서 다니는데 특정한 섹터에 동조가 됩니다. 특정한 섹터가 동조되면 이 꿈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꿈이라는 형태로. 그럼 어떤 섹터에 동조가 되냐? 그것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의 섹터가 활성화가 된다. 꿈의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의도가 작용한다고 그랬죠. 가능태 공간은요.
가능태 공간은 외부 의도가 작용하고 잠자는 이 순간에는 우리의 내부 의도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 있을 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잠재 의식 가운데 있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 작동해서 일상에서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정보를 우리가 취하고 또 의식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방면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죠. 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잠이 드는 순간 이 마음은 의식상에서 경험했던 것과 무의식상에서 잠재의식 안에 저장되었던 것이 모두 자유롭게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영혼이 이 가능태 공간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섹터에 동조돼서 들어가느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마음 안에 의식과 무의식 안에 저장되었던 정보 중에서 이 영혼과 일치되는 상태에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거죠. 현실적인 불안,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불안이 있고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시험을 앞두고, 큰 시험을 앞두고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이것은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현실적인 의식적인 불안은 꿈으로 나타나면은 그것은 현실적인 불안이 꿈에 구현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장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도 굉장히 기괴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죠.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 안에 무의식적인 불안과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식상에서 이런 불안을 느끼기를 거부하고 억압해놨을 경우에 여전히 이것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다만 의식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만 않았을 뿐이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가능태 공간을 떠돌다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일치되는 섹터에 동조돼서 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꿈에 펼쳐지는 내용들이 나의 현실, 나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등장인물이나 환경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사람이 꿈속에서는 엄청나게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행동을 한다든가 모습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한 것을 이제 꿈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죠. 굉장히 낯선 장면들, 낯선 감정들, 태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무의식, 잠재의식 안에 있는 감정들과 생각들이 영혼과 일치되어서 꿈속에서 구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이라는 것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이루어지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활성화됨으로써 경험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꿈속 안에서 이제 펼쳐지는 꿈의 내용, 시나리오는 누가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바로 외부 의도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구체화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것이 동조되는 순간 관련된 섹터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이 꿈의 시나리오는 외부 의도에 따라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의 내용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속에 참여를 하지만 꿈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상황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현실에서, 그리고 무의식에서, 의식에서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꿈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개꿈 또는 악몽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사납다고 그러잖아요.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 안에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잘 생활하고 있는데요. 나는 전혀 내 마음 안에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나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무의식 안에 내가 모르는 또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아서 눌러두었던 그러한 오랫동안 잠재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탐색해보는 단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이 자각몽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원치 않는 장면은 내가 멈출 수 있고 심지어는 장면을 건너뛰어서 다른 필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필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치 게임과 같다는 것이죠. 게임은 순례가 있잖아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있잖아요. 이기는 이와 지는 이가 있잖아요. 그 꿈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게임의 시나리오 안에 참여했을 때 내가 순례냐 아니냐, 꿈을 꾸고 있는 중에는 이 게임의 시나리오가 나를 끌고 가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꿈의 시나리오 안에서 나는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꿈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젖어 들어가죠. 흘러갑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각몽을 꾸는 순간 나는 이 꿈에서 게임의 규칙을 내가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장면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변환할 수가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각몽 상태에서요. 이 장면이 현실과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어요. 이제 현실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 실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방면으로 우리는 이 거울의 반대편에, 이 이면에 에너지 차원에 존재하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깨어난 이 사람은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혼이 잠들어 있죠. 그리고 이 마음, 다른 말로 생각에 의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저하고 규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영혼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꿈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꿈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 가능태 공간의 작동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펼쳐진 현실,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싸우고 그것을 바꾸려고 직접 개입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거울 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 거울을 바꾸려고, 거울을 깨트려 보려고 어떻게 닦아도 보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결국 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거울을 갖다 놔도 이 현실이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잠든 상태에서 우리가 펜듈럼에 포획이 돼서 살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계의 층 안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나만의 세계의 층 안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이 본래의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듯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원래의 세상이 그렇다는 듯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고 차별이 가득한 곳이야.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릇을 뺏어먹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공격해서 선점하지 않으면 나는 다 빼앗기고 말 것이야.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미친 듯이 노력해도 성공할까 말까한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돼.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개똥 철학이든 고집이든 어쨌든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을 형성해서 그것이 마치 온 세상이 그런 듯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만의 세계의 층에서만 펼쳐지는 그만의 현실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잠든 상태라는 겁니다. 한낱 꿈에 불과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펜듈럼의 규칙 안에, 게임의 시나리오 안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까요. 전형적인 게임의 시나리오가 뭘까요? 전형적인 게임의 시나리오는요. 태어나면은 우량아로 잘 먹고 잘 커야 되죠.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들어가면은 우등생이 돼야 돼요. 우등생이 뭡니까? 항상 1등이 돼야 돼요. 1등이 되는 목적은 뭘까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좋은 대학을 왜 갈까요? 취직을 잘해야 되니까요. 왜 취직을 잘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취직을 하나요? 결혼을 잘해야 되니까요. 결혼을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잘 교육을 시켜야죠. 돈은 왜 필요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교육시켜야 되니까요. 교육비가 얼만데, 양육비가. 잘 교육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인류대 보내야죠. 왜 인류대 보내죠? 취직을 잘해야 되니까요. 왜 취직을 잘하죠? 그래야 성공하죠. 왜 성공하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왜 돈을 벌죠?
아, 성공해가지고 이제 또 결혼을 잘 해야죠. 자, 이게 이제 펜듈럼의 아주 전형적인 규칙 중에 하나죠. 우리 인생 펜듈럼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치의 의심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뭐 이게 옳고 그르다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나의 목표가 아니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타인의 목표잖아요. 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대세를 거스르고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이 전체의 틀을 못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눈을 뜨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확실히 눈을 뜨던가 아니면 확실히 눈을 감든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알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그래서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은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트루먼 쇼. 짐 캐리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지만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영화입니다. 특히 이 트랜서핑과 관련해서는 타프티 시리즈가 있죠. 이 후속작. 그것과 관련해서 더더욱이 이 트루먼 쇼를 재해석해서 볼 만한 영화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꿈과 같은 현실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깨어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한면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제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트루먼 쇼를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한번 주말이나 시간 나실 때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자, 이러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이러한 어떤 당연히 인생이란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규칙들, 이런 것이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톰 행크스가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혼자 뛰기 시작했는데 계속 뛰니까 이 계속 뛰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같이 뛰어요. 두세 사람이 붙어서 같이 뛰니까 또 대여섯 사람이 또 달라붙어서 같이 뛰어요. 여덟 명이 같이 뛰니까 이제 뛰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을 해요. 그러고 나중에 이게 하나의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 톰 행크스가 나중에 다 뛰고 나서 보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뛰는지. 그냥 자기는 혼자서 뛰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펜듈럼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한 단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과 같은 꿈을 꾸듯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 깨어나야 되느냐? 트랜서핑을 하려면 마치 실제 꿈에서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잠든 현실에서 잠들어 있는 의식 상태에서 깨어날 때라야 우리는 이 가능태 공간에 나의 의도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고 시나리오를 골라잡아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태 공간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것이 이 꿈속에서처럼 장면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필요합니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내가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이 물질 세계로 구현된다. 꿈에서는 즉각 이동이 가능하지만 물질 세계에서는 불활성이라고 그랬죠. 서서히 구현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 차이 빼고는 동일하다. 이것이 꿈에서 우리가 현실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래서 트랜서핑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게 필요하죠. 머리만 커진 우리의 외계인 같은 현대인의 모습에서, 외계인 ET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머리만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만 하니까 온갖 정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계속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오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오죽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지식을 직접 접해서 그것을 소화하는 시간조차도 부족하니까 그러한 지식을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뭐 유명한 책 하나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 팟캐스트 하는 어떤 사람이 책도 내고 했는데
전체를 다 몰라도 아는 척 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게 인기를 얻을 정도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예, 모두가 그 장학 퀴즈에 진출을 해서 장원이 돼야 돼. 이렇게 머리만 커졌다는 거야, 머리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몸의 감각은 죽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머리를 사용해서 일하고 하는데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사람은요, 이 마음이요, 몸과 관련이 있거든요. 생각으로 내 마음을 속여요. 이 마음이 사실 더 진실하거든요. 마음은 감정을 드러내는 곳이거든요. 감정이 더 솔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해야 되는 것을 주장을 해서 내 감정을 설득을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죠. 생각. 그것은 바로 펜듈럼의 규칙을 계속 끊임없이 내가 설득시키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진심, 이것은 여전히 안에서 꿈틀꿈틀 대죠. 그런데 계속 생각에 이것을 짓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아주 일을 잘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펜듈럼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미 나는 기계가 됐기 때문에 펜듈럼이 나를 내던지면은 난 뭐가 될까요? 기계의 부품일 뿐이었으니까 나오고 나면은 부품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기계 장치에서 떨어져 나간 부품은 아무리 훌륭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난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열심히 살았는데. 심지어는 이러한 마음의 소리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 몸으로 신호를 줍니다. 몸으로 신호를 줘요. 그런데도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않죠. 무시하죠. 어떻게 무시할까요?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에요. 마음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신호로 계속 너 좀 그만해, 너 좀 찾아봐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 이 몸을 뭘로 다시 차단합니까? 주사 맞고 약 먹고 온갖 약들을 가방에 서랍에 가득 채워놓고 약을 먹으면서 그거를 죽입니다. 심지어 감기가 들었다. 감기는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먹지 않으면 7일 만에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똑같다 이거죠. 푹 쉬어주면 낫는 것이 감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감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 약을 먹어버리잖아요. 사실 감기라는 것은 좀 너 쉬어.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 너 너무 과로한 것 같아. 이런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 주시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휴식을 하면 그러면 금방 몸이 회복되고 마음도 쉼을 얻는데요.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뻥 터지면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병이 터지면 그것이 인생에서 또 한 번의 마지막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한 번의 신호. 근데 이거를 또 근심 걱정으로 거울에 반영을 하잖아요. 원망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깨어남의 사인입니다. 마치 이 매트릭스에서 컴퓨터 화면에 네오를 부르는 화면이 이렇게 뜬 것처럼 이 외부 의도의 세계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나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데도 여러분은 외면합니다. 그 외면한 결과 이러한 규칙 안에서 잘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난파선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꿈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든 상태로. 모든 사람이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을 일깨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인이 있다. 매 순간, 매 삶에서 시기마다 사인이 있다. 마음에, 몸에, 환경에 사인이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라 이거죠. 신호를 무시하면 계속 사고가 나요. 신호를 지키자 이거죠. 이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고요. 54페이지. 무의식적인 꿈에서는 마음이 영혼을 통제하지 않는다. 마음은 무엇을 보든지 그에 반응하고 그것은 영혼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영혼은 즉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섹터에 동조된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수시로 역동적으로 교체된다. 네. 마음은 의식적으로 활동하지 않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까지 잠든 상태에 있을 때까지 작동했던 그 마음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영혼이 활발하게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는데 이 마음과 영혼이 일치되는 상태에 있는 섹터로 동조돼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외부 의도가 이 시나리오를 작동시킨다. 이 얘기죠. 그것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시나리오는 외부 의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표를 심상화했을 때, 결과에 대한 심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그곳에 이르느냐에 있어서는 외부 의도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의도가 하던 방식대로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이것 외에는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우연이든 인연이든 찾아왔을 때 그것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라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외부 의도의 흐름인 것이죠. 내가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선택하고 그곳에 사념을 반사했기 때문에 외부 의도의 물결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흐름을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57페이지입니다. 꿈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기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꿈속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나 예상하는 최악의 경우가 틀림없이 실현된다. 실제 현실에서도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나 원치 않는 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것이 외부 의도가 마음의 의지에 반하여 작동하는 이치다. 외부 의도는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결과에 따라 자신의 선택으로서 움직인다. 꿈속에서는 마음은 외부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네, 그 얘기죠.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가능태 공간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58페이지부터는 어떻게 이 꿈에서의 작동 원리, 이것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꿈속에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게임에도 말려들 수 있다. 꿈꾸는 사람은 그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실제 삶에서도 정도의 다소간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다 보면 외부인에게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부당해 보이는 견해나 말이나 행동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집단처럼 같은 관심사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일어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가끔 이제 뉴스 보시면 이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 기사 보시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 심리 상담과 관련한 계통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뭐 종교 집단처럼 교주라고는 안 하지만 교주 형태로 존재하는 지도자가 지지자들을 마치 신도들을 부리듯이, 물론 부린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러한 형태로 역동이 일어나면서 그 집단 안에서는 정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밖에서 보면 미친 사람들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행동들이 그 집단 안에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전형적으로 펜듈럼이 작용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엔 좋은 의도로 갖고 또 좋은 도움을 얻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집단이 있는 곳에 펜듈럼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사탕 하나하나 받아먹다가 나중에 이빨이 썩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59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실제 삶에서도 잠들어 있다. 이 말에 당신은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에 어떤 사람이나 문제나 사건이 당신을 건드리면 당신은 그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 잠에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이 현실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반박을 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엔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 너를 훅 찌르면은 너는 정신을 잃고 거기에 반응해 버릴 거야. 넌 여전히 게임에 빠져버릴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누구나 별 문제 없이 다 잘 살아요. 언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냐면 갈등 상황에서, 뭔가 누가 훅 찌르고 들어올 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격적인 상황이랄까요? 갈등 상황, 공격적인 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이 펼쳐질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죠.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체육관에서 아무리 수련을 배운 대로 정확하게 동작을 한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한 방 얻어 맞으면은 그 동작 다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완전히 체화된 사람은 실전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결국은 실전이 어딥니까? 실전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고요. 그 환경 중에서도 인간관계고요. 인간관계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찌르는 사람 있죠. 훅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냥 막 말 한마디로 그냥 확 상처를 입고 막 지릅니다. 그냥 소금을 확 뿌려요. 이런 사람들, 이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걸 모르고 있으면 속잖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속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전히 이런 상태구나. 꾸준히 더 깨어나는 그 길에 관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져도 자기를 속여요. 계속 속여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답이 없어요. 상담도 그런 사람들 오면요. 상담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항상 솔직한 거. 네. 그리고 환경은 하나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테스트, 시험이 끝났다. 많이 틀렸다.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틀렸으면 틀린 거를 보충하고 메꾸고 가면 나중에 이게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올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려는 것이죠. 무대 뒤에 내려와서 객석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것을 그래서 참여 관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무대 감독이라는 얘기도 쓰죠. 감독. 전체를 총괄하는 나는 배우이기도 하고 관찰자이기도 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여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현실을 살아보세요. 또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배역을 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나를 알고 있죠. 실제 나는 나야. 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역을 하잖아요. 설령 배역에 몰입했다 하더라도 촬영이 끝나면 깨어나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깨어있는 상태로 현실과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내가 뭐 깨어났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하얀 저고리 입고서 뭐 천천히 뒷짐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전혀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의식이 깨어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참여 관찰자인 거예요. 참여 관찰자. 이걸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약간 여러분들이 정보 요원 있죠? 정보 요원. 막 CIA 막 이런. 똑같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신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이 위장돼 있는 거지. 뭐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걸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밀 공작원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현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로서.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실과 어우러져서 내 현실, 내 시나리오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바꾸지 않고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필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현실에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깨어있는 상태로 이 상황을 면밀히 인식을 할 때 나는 가능태 공간을 선택할 것이고 그것은 나의 현실을 자연스럽게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가능태 공간으로 이동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 서서히 바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즐기고 게임하는 이러한 상태가 현실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깨었다고 해서 막 만면에 미소를 짓고 막 난 행복해요. 항상 우주가 나와 함께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평범합니다, 진짜. 평범한데 달라요. 그 다른 거는 본인이 알고 결과적으로 열매가 알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든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네킹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배역을 철저히 이행하시되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배우다. 깨어있는 배우. 배우의 역할을 벗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 무대 밑에 내려와서 객석에서 바라보는 입장, 또한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입장,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감독자의 입장.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서 아무리 깨어있어도 소용없어요. 현실에 돌아오면 다시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과 융합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녹아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함께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실에서의 트랜스서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오른쪽 하단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맨이었어요.